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인 2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일제히 반등했고요.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도 2%대 강세를 일제히 보였는데요.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했고요. 국제유가는 약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2.85%, 나스닥은 2.8%, S&P 500이 2.51%, 나란히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자금이 흘러간 방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강하게 초록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AI와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강하게 쏠리면서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대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7%대, 인텔은 11%대,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일부 약세가 나타나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오늘 팔란티어가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기업 AI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린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융주 쪽으로도 흐름 좋고요. 소비주 쪽으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흐름 좋습니다. 아마존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오늘 특히나 메타가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쪽도 흐름 좋고요. 통신주 일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항공, 여행, 레저 쪽으로도 흐름 좋고요. 오늘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는 강하게 빨간불을 켠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의 방향 확인을 하셨고요. 마켓 무버 이슈로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2주 휴전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호르무즈에 대한 기대감에 유가는 급락했고 증시는 급등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승장의 핵심 트리거가 됐던 건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했던 어제 데드라인 직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중재로 인한 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조건부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단순한 휴전이 아니고 에너지 공급 정상화라는 조건이 붙은 합의입니다. 이어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유 물류의 핵심 경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는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전쟁 프리미엄을 제거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또 시장 급등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유가의 급락인데요. 장중에 WTI는 무려 17%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5%대 빠졌는데 2020년 이후에 최대급의 하락이었습니다. 시장은 오늘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오늘의 상승장을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월가가 내놓은 해석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휴전 자체보다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의 2주 휴전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의 성격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조선 운항의 정상화가 확인돼야 지금의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까지 있습니다. 즉 오늘의 상승장은 기대를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는 건데요. 한편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들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의 휴전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2주짜리 휴전이라는 겁니다.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재충돌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란 측의 반발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미국이 핵심 조항 합의를 벌써 일부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내포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좀 핵심적으로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반쯤 이스라엘이 협상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제대로 재개가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 전쟁이 종료된 건 아니고요. 오늘의 강한 상승장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금리 완화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있었고요. 한편 오늘 연준도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까지 제기를 했는데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유가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오히려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만나보시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 특히나 M7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죠. 우선 메타, 오늘 나스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거의 6.5%, 장중에는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새로운 AI 모델 뮤즈 스파크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 전까지 아보카도라고 이 코드명으로 불렸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환호했던 이유가요. 성능 지표를 딱 봤는데 제미나이, GPT, 이 클로드를 전부 다 능가하는 수준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메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늘 반도체 단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깜짝 놀랄 만한 리포트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를 꼭 집어서 이 세 종목이 그 주축이 될 것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반도체 단이 급등했었던 주요한 이유고요. 브로드컴과 AMD는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주들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또다시 이 팔란티어를 저격한 건데 이 저번에도 한번 저격을 한 적이 있었죠. 이 AI 모델의 그럴싸한 포장지만 두른 컨설팅 기업이다라고 저번에는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고객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기업용 소프트웨어주들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휴전으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AI 반도체 또 하이퍼스케일러주들은 급등했지만 그동안 이 기술주들 중에서 좀 나름대로 전쟁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소프트웨어주들은 급락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휴전 영향이 굉장히 강한 하루였었죠. 가장 먼저 휴전 수혜주들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인텔이 11%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단 안에서도 이 헬륨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이 특히 강세를 보인 건데요. 같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주가도 6%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 메모리주인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주가는 거의 7%에서 9%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반영이 된 그런 이슈였죠. 또 델타항공 3% 이상 올랐고요. 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데다가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항공주들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직후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덕분에 부동산과 주택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홈디포가 5% 이상 올랐네요. 이 금리가 낮아지면요,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관련 주택, 부동산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한편에 이 휴전 여파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주겠죠. 특히 엑스모빌은 오늘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1분기 이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6% 가까이가 그대로 증발했다는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5% 이상 전반적으로 에너지주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화학 비료주들도 이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비료 가격이 하락했고요. 당연히 그동안 가격이 올랐었던 것에 수혜를 입었던 화학 비료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휴전 영향으로 항공주와 반도체주, 주택 관련주들은 크게 올랐지만 이런 화학 비료주나 에너지주들은 급락하는 하루였다. 오늘은 전쟁 이슈에 시장이 좌우된 하루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WTI가 이렇게까지 급락한 게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느덧 90달러 선 중반까지 내려온 WTI. 이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순식간에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거의 2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또 산유국은 아니죠. 상당히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여기서도 바로 진정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3% 이상 크게 오르면서 7만 1,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란 전쟁이 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금 가격은 오르고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5 오늘도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이 유가 급락이 모든 것을 좌우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과 현재 국채금리 상황, 시장 영향까지 차례대로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이상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공격 중단을 선언하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면서 화답하자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된 결과인데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가 거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유가 급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채권 시장에까지 온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주 만에 최저치인 4.24% 수준까지 하락했고, 이는 기술주를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연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일기 같은 그런 내용이죠. 3월 FOMC 의사록,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비록 유가 관련 리스크가 워낙 좀 빠르게 해소가 됐다 보니까 이 뉴스 자체의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를 웃돌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인플레이션 반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눈에 띄게 커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본 전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물가는 오르지만 동시에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묶어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7월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간 뒤에 9월에나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반도체단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었죠. AI 반도체, 메모리주, 장비주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었던 반도체단인데 유가 하락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깜짝 놀랄만한 리포트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전망치를 3천억 달러나 높여서 잡으면서 AI 가속화에 따른 강력한 성장세를 예고한 건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EM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10년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의 양극화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AI 칩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스마트폰과 PC 분야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번 전망치가 실현되려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현재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들이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도 2% 이상, AMD와 브로드컴도 5% 가까이 오르는 등 반도체단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준 이 핵심적인 주인공이죠. 바로 메타. 메타가 거의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AI 라마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 새롭게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를 추격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 결과물인데요. 이전 모델인 라마4의 부진을 씻기 위해서 기술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과학과 수학, 보건 등 복잡한 추론 영역에 특화되었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그간 고수해 왔었던 오픈소스 방식이 아닌 폐쇄형 모델로 출시하면서 기술 보호와 수익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메타는 조만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이 자사 서비스 전반에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른 기업이나 앱 개발자들이 돈을 내고 메타의 AI 기술을 빌려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 판매 수익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주들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팔란티어가요, 이번에 벌써 계속해서 마이클 버리의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이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기업용 AI 시장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후발주자인 엔트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이 불과 몇 달 만에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폭증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2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장 속도라는 것이죠. 이 현재 엔트로픽은 비용 효율성을 무기로 신규 기업용 AI 지출의 73%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정부 계약에 치중해온 팔란티어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쓰기 편하고 구축 비용이 저렴한 엔트로픽의 솔루션으로 빠르게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에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투심도 악화됐는데요.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가 번지게 되면서 세일즈포스와 인투이트,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각각 3%에서 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이 매수 사이드카가 양 시장 모두 다 걸렸었죠.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큰 이슈 없이 계속해서 훈풍이 불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이다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미국 이란 휴전 소식에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대 강하게 올랐고요. 유가 급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이 좀 초록불을 켜줬었는데 어떻게 좀 시장 상황 보셨나요? 네, 트럼프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진정성을 얘기한 게 그냥 이거 안 하기만 하면은 급등하는 거는 다 뻔한 얘기인데 일부러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거 그냥 가기만 하면 급등할 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종전 선언하고 빼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여론을 생각한다면. 어저께는 서로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전 협상이 잘 될까도 의문이에요. 지금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아니 둘이 접점이 아예 없다니까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해서 끄집어내서 간다고 했어요. 헤그세스 전쟁부장관 다 네.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고 지금 그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싹 다 풀어야 된다고 이미 우리의 합의를 다
받아들였다고 했거든요. 서로가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를 서로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둘이가 선언을 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만약에 또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은 똑같은 그 세기로 네. 지금 이미 장전한 상태라고 케인 합참의장이 또 경고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확실해진 거는 이거잖아요. 전쟁이란 게 없으면 주가는 무조건 급등하고 유가가 급락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지금 뻔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S&P 500 7천, 다우존스 5만, 1년도 안 되는 임기 내에 다 이루었다고 트럼프가 자랑을 늘어놓았잖아요. 그냥 전쟁만 없으면 그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시. 그리고 다우지수 10만을 향해 가는 거죠, 이제.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어제는 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지금 반도체를 비롯하여서 지금 IT 종목은 저렇게 강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 외부 변수 없었으면 이미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대로 30만 전자, 뭐 180만 닉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로서 명확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냥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던 말던 그냥 접고 그냥 떠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냥 바라시겠죠. 그런 것들을. 뭐 둘이 자존심 싸움 하건 말건은 상관없는데 전쟁 여기서 끝내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던 말던 더 이상 이제 그 뭐 몇 주 전에 전쟁 상황만 안 벌어지면은 내 주식은 오른다. 그래서 어제 같은 지금 상황이 2주 뒤에도 펼쳐지기를 지금 바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좀 강하게 쏠린 모습 눈에 띄었고요. 특히 좀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 마이클 버리의 게시글 영향이 그렇게 큰 걸까요? 게시글 영향이기보다는 마이클 네. 버리가 잘 맞추는 거죠. 마이클 버리를 지금 뭐 이제는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화로 뭐 과대평가됐다 그러는데 네. 이번에 또 너무 좀 절묘한 시점에 고점에서 맞췄잖아요. 이미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고 어떻게 아니 이란 침공이란 거를 예상했을까요? 그분이 이란 침공이란 거를 예상했다기보다는 그 자신이 팔란티어 풋을 걸고 지금 뭐 계속 뭐 블로거로서의 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점이 너무 잘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란 침공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역시 뭔가 보는 그 저기는 뛰어나다. 네. 어떤 자료에 이어서 서브프라임에 의해서 이번에도 또 지금 고점에서 절묘한 시점에 어떻게 딱 그 시점에 딱 은퇴를 해가지고 블로그로 전향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건 우연도 2번, 3번 연속되면 이건 실력이 됩니다. 그것도 너무 결정적인 시점이잖아요. 이게 이 역사적인 사건 때마다 지금 이걸 다 맞추고 있잖아요.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미국의 이란 침공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어렵죠.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눈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계속해서 좋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네요. 클로드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어느 정도의 주가 평가를 받을지 네.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저는 스페이스X보다 오히려 엔트로픽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다 잡아먹을 기세예요, 지금. 그래서 팔란티어마저 지금 또 영향권에 들어버렸다. 네. 네, 그래서 원래 팔란티어랑 엔트로픽은 이번 전쟁 때 굉장히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그랬죠. 같이 움직였고 소프트웨어 진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제 팔란티어마저 그 진영 안으로 완전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클로드의 이게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상장 회사들을 잡아먹고 있는 네. 참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러게요.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네. 엔트로픽이 상장이 돼버리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더 쏠려서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저 CRM이나 나우 서비스 이런 업체들 있죠. 애플로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지금. 네. 엔트로픽의 상장 이후 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었고요. 이제 월간 시그널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간밤에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 확인을 하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반도체 매출을 1조 3천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AI인데요. 반도체는 AI가 끌어올리는 초고속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반도체 매출 전망 상향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아주 강했던 것이 반도체 장비 섹터가 거의 10% 가까이 다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그리고 여기 속하지 않은 네덜란드 ASML, ADR. 지금 외국 종목이 ADR로 상장된 거는 저기 안 나오거든요, 웹에. 근데 TSMC, ADR도 그렇고 지금 다 죄다 급등 다 했죠. 네. 자,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도 뭐 세부적으로는 사실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도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뭔가 좀 옛날처럼 뭐 빛이 막 반짝거리지 않지 않아요? 느낌상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는 완전히 지금 사실 빛이 좀 퇴색된 느낌이고 느낌으로도 그렇죠 지금. 애플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맞죠? 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로 더 그런데 왜냐면 엔비디아가 워낙에 매그니피센트 7에서도 약간 탑이었잖아요. 약간 느낌이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7종목을 모아서 그렇지 그중에 약간 리더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실질적으로.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자리가 흔들리는 지금 어떤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이게 지금 뭐 메타도 결국 자체 칩, 엔비디아 칩은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다기보다 이제는 데이터 학습을 다 끝낸 인공지능들이 추론 영역에서 경쟁하는 지금 시대라 엔비디아처럼 모든 거를 잘하는 범용칩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영수부터 예체능까지 싹 다 잘하는 학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학교 입장에서 그냥 뭐 바이올린 잘하는 애만 필요해서 바이올린 대회만 내보내면 되고 뭐 수영 대회는 수영 잘하는 애만 내보내면 되는데 얘는 모든 걸 잘하는 애라 오히려 너무 스펙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가 그래서 결국 자체 칩을 내놨죠. 그렇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보고서에도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해서 이 이야기를 좀 바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그런 흔들리는 이 와중 속에서 네. 자체 칩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밸류체인 하단부에 있는 애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에만 의존하다가 다른 회사들도 다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자체 칩 개발을 원래 자체 데이터 센터에만 쓰는 역할에서 머물렀는데 그걸 넘어서서 외부에 판다는 지금 야욕을 드러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야욕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TSMC 이런 데는 더 논한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애플의 자리를 좀 빼줘 이러고 있는데 TSMC의 줄순애가 또 생겨버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금 뭐 구글 이런 애들이 다 와서 우리도 라인 빼줘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이런 장비 회사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TSMC가 장비 주문을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시놉시스 이런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할 일이 많아진 거고 지금 컴퓨팅 분야의 AMD나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 그게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엔비디아의 균열,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그 어떤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아까 말한 대로 컴퓨팅 반도체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은 수주할 수 있는 존재가 많아진 거죠. 주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 어떤 일황 주인공에서 밑단에 있는 여러 다크호스들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려고 부각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반짝거리지 않는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더욱더 반짝거리면서 올라오는 별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2026년에 반도체 매출 1조 3천억 달러로 4개월 만에 전망이 3천억 달러 뛴 상황인데요.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초입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은 랩리서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네, 랩리서치가 어제 9.87% 올랐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87, 네. KLA 7.97, 테라다인이 11.80%, 평균적으로 거의 한 9%,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죠. 여기 지금 아까 ADR은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ASML도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초급등했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른 회사들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 갓 올랐거든요. 7.75. 그것보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2% 정도 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 초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램리서치는 식각 장비의 제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반도체 3대 공정 중에서 노광, 식각, 증착 이게 있는데 노광의 이 대표적인 게 ASML, 증착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식각이 램리서치죠. 램리서치는 지금 그 완벽한 거의 모습입니다. 배당 빼고는 다 동그란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자, 램리서치도 역사적 신고가 바로 직전까지 갔죠.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 2026년에 기록했던 두 번의 고점에 딱 다가서서 종가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윗꼬리를 살짝 따고 밀렸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갭을 유지하면서 오늘 벌어질 장에서 저기를 뛰어넘으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램리서치도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2023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3년대 지금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도 2분기에 기록했던 최고 매출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2026년도 2분기 실적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5.24 빌리언 달러 예상에 5.35 빌리언 달러, 매출로 2.09% 어닝 서프라이즈. 주당 순이익도 1.17 달러 예상인데 1.27 달러로 8.55% 예상 상회가 나왔고요. 자, 2026년도 3분기 실적 발표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이 매출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285.05달러가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주가로부터 27.06% 올라야 도달되는 목표 주가고요. 의견도 27개 의견 중에 23개 바이를 올려놓으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 직전까지 간 램 리서치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월간은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로 강하게 자금이 쏠렸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시그널 받을 종목 어떤 걸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다 보면 되겠죠. 네. 일단 저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네. 소재 부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죠.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것들이 다 장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장비입니다. 그다음 부품, 그다음에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장비가 시가총액이 크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네. 원익 IPS, 아.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네. 테스 이렇게 4대 장비 회사인데 이 장비 회사들이 소재 부품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렇게 다 형성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은 똑같고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그렇게 굳어져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한 업체를 선택하지 못하면 단가 후려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는 삼성전자를 택한 것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를 택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의 어떤 사건도 연루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입니다만 최근에 지금 뭐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둘 다 강하기 때문에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둘 다 세요 주가가. 네. 그래서 굳이 뭐 그거를 가려서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선정하고 나갈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날아갔는데 원익 IPS가 하나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분발하면서 따라오자 원익 IPS가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금은 가릴 이유가 없다. 아주 편해졌어요, 그냥. 아주 편해졌고요. 원익 IPS 주주분들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둘 다 우리나라 대표 장비 회사로서 그리고 네. 어제 미국 장비 회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선택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냥 둘 다 같이 갑니다. 뭐 1% 내외의 어떤 상승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1% 정도의 갭 차이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이 굉장히 강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만 맞추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 선택의 어떤 그런 그 괴로움이나 세밀함 이런 것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로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굿 시그널 한번 살펴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타가 신병기를 꺼냈습니다. 뮤즈 스파크 출시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AI 대전이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메타의 뮤즈 스파크 출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제 메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그록을 많이 쓰다가 그록이 얼마 전까지 그 영상을 무료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미지만 갖다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줬거든요. 음성까지. 향후의 어떤 동작까지 걔가 예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제미나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어떤 저기 소스를 얻은 다음에 프롬프트를 얻어가지고 이 나노 바나나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그록에다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록이 얼마 전에 네. 무료화가 없어지면서 어떤 그 우회 책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막 중국 AI 공짜 막 쓰고 근데 사람들이 꺼림직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VPN을 통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메타 AI를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메타가 뮤즈 스파크가 나왔는데 이 결국에는 지금 오픈 AI 챗GPT, 엔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지금 일단 이 LLM 경쟁에서 왜 메타는 없지? 거기에 이제 메타가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알렉산더 왕이라는 네. 뛰어난 인물을 넣으면서 거기 초지능 연구소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메타는 사실 여기 다음 시대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고요. 인공지능 다음 시대인 초지능 시대를 이미 메타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구글이 처음에 오픈 AI 뒤져서 뭐 코드레드가 발령돼서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결국 구글의 저력으로 지금 다 이쪽을 메꾼 것처럼 메타도 지금 그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잠깐 그 어떤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좀 어그러졌죠. 반응이 별로였죠. 그렇죠. 네. 아무리 제가 보기에도 그게 싸이월드 무슨 도토리방이랑 뭐가 다른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이 어떤 승리자가 지금 된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구글이 왜 결국 승리했나요?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미나이에는 유튜브에 링크만 따서 넣으면은 바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챗GPT에 링크 따면은 해석 안 돼요. 유튜브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 뮤즈 스파크가 뭔지 아직 조금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자료 보면서 이 뮤즈 스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랑 왓츠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류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 시험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LLM들을. 지금 뮤즈 스파크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 옛날에 원래 라마로 시작했는데 라마가 인류 마지막 평가라던가 아니면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그록이라던가 챗GPT라던가 클로드라던가 제미나이에 비해서 점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마 이후에 준비를 한 게 알렉산더 왕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뮤즈 스파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의 결과가 있는데 뭐 아까 전에 말한 인류 마지막 시험은 약간 우리가 현학적인 어떤 그런 과학이나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건데 거기서도 좋은 점수를 거뒀고요.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좋은 점수를 거뒀어요. 뭐 물론 클로드라던가 지금 그 제미나이의 어떤 비밀 그 폐쇄형이라고 어떤 우리한테 공개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보단 뒤진 부분이 있지만 뮤즈 스파크가 굉장히 라마 모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학, 수학, 헬스케어에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폐쇄형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제미나이랑 지금 뭐 엔스로픽이나 저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료 액세스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뮤즈 스파크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아까 말한 어떤 그록의 이 유료화 서비스 이런 것에 지금 맞대응해서 아마 무료화 서비스가 또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메타는 이걸 자체 칩으로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메타가 대규모 투자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이 뮤즈 스파크를 무기로 드디어 LLM 경쟁에서 좀 모습을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성능 경쟁 대신에 효율과 상용화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메타 기업에 대해서 뭐 눈송이 분석 그리고 주가 흐름 차트까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네, 매그니피센트 7에서는 메타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네요. 메타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점수가 배당에서는 인색하지만 나머지에서는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메타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지금 메타가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주력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이 가상현실이 진짜 같으려면은 진짜로 우리가 와이키키 해변을 발로 밟는 모래의 느낌이 날 정도로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여기 다 접었죠. 사업을 다 접고 조금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자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해서 네. 51선 가까이 지금 다가선 모습입니다. 자, 일단 윗부분에 $700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채널 상단부까지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지금 채널 중단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실적이 좋은데도 안 가냐?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적만이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내 주식은 안 가는데 저기는 실적이 엉망진창이네 가? 바이오 적자 나는데 막 신고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적은 좋은데 인공지능 씬에서 아니면 초지능 시대 씬에서 보여준 게 뭔데 클로드는 상장도 안 했는데 저렇게 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죽이고 있잖아. 멋있잖아. 이런 거죠. 메타도 섹시한 걸 내놔야지 갑니다. 자, 지금 섹시한 서비스가 나왔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죠. 아까 램리서치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스펙은. 램리서치는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데 메타는 아래서 헤매고 있다. 자,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는 2026년도 1월 29일에 나왔고요. 58.51 빌리언 달러 매출이었는데 예상이 이 실제는 59.89 빌리언 달러로 2.30% 어닝 상회. 그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은 8.19 달러 예상치였는데 8.88 달러 나오면서 8.42% 상회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4월 30일 오전 5시 예정되어 있어서 결국에 램리서치와 일주일 간격으로 메타도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의견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려 45개 의견이 있고요. 네네. 역시 뭐 매그니피센트 7이 관심이 많았기 그렇네요. 때문이고 862.05달러가 예상 지금 목표 주가인데 지금 주가로부터 무려 50% 가까이 올라야 도달 네. 가능합니다. 메타가 주가가 최근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45개 의견 중에 39개의 바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월가에서도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메타인데 그럼 뭐 이번에 뮤즈 스파크 출시를 계기로 앞으로 주가 흐름도 쭉 괜찮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전 진작에 버렸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진작에 버리고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버리고 지금 메타에서 내놓는 그 레이벤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네. 애플이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 애플 거 어떻게 쓰고 다닐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레이벤하고 같이 협업해서 내놓은 그 기기에다가 이게 바로 피지컬 AI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LLM 경쟁에도 뛰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섹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장착했어요.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빨리 버려야 되는 메타버스를 화끈하게 버렸습니다. 다 조직을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저력이 나타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대전에 확실히 뛰어든 메타입니다. 뮤즈 스파크를 무기로 패권 경쟁 2라운드를 잘 시작해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이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시세 분출을 해줬죠. 오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아침인데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이 좀 사실 오늘 시장에서 되게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홍라이 여사가 드디어 이 5년에 걸친 상속세를 좀 납부를 마친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또 삼성과의 블록딜과도 바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일단 최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네요. 예, 그 하나하나 짚어보면 홍라이 여사가 이제 이재용 회장의 모친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마련을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의 어떤 일화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 쉬운 경우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홍당희 여사가 이번에 1,500만 주를 갖다가 그 블록딜을 매각을 해서 마련하는 재원이 무려 3조 1,000억입니다. 3조 1,000억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숫자의 규모죠. 그럼 이 정도 숫자의 규모라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블록딜이란 말 자체가 이제 그 대규모로 매도한다는 뜻이 있는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사실 시장에서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할인율이요. 이 블록들이 고점 신혼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할인율이라고 꼽힐 정도로 상당히 좀 할인율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예. 그러니까 할인율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상에서 거래를 할 때도 근처에서 슈퍼에서 살 때랑 대규모 마트에서 상품을 살 때랑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매로 살 때는 보다 가격이 좀 싸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어떤 한 주, 뭐 100주, 1000주가 아니고 오늘처럼 뭐 1,500만 주, 그 규모만 하더라도 수조 원대에 이른다면은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장가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낮춰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이제 대규모로 주식을 내놨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갖다가 인수하는 매수자에게 어느 정도 이제 할인율을 낮춰줍니다. 그 낮춰주는 가격이 할인율인데 이 시장에서 충격받는 경우는 만약에 실제로 종가보다 낮춰 판매하는 가격 할인율이 5%더 많다. 이러면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3% 미만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그럴 법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게 그 수용이 되거든요. 도매로 파니까 보다 싸게 내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3%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안 좋게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홍나희 여사가 내놓는 할인율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0.9에서 2.9%니까 제가 이제 기준선을 제시한 3%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영향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은 이 정도 할인율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런 그 삼성가에서 그 대규모로 주식을 내놨을 때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왕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시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내부에 잘 알고 있는 이 삼성과 일원이 주식을 갖다 대량으로 내놨다면 삼성전자 주식이 고점이 아니냐 이런 또 시그널을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뭐 완전히 뭐 부당하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할인율을 보면은 시장에 영향 끼치는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일단은 삼성가에서 이 주식을 갖다 대규모로 내놨으면 만약에 삼성 주식이 더 뻗어갈 거면 지금 내놓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가에 좀 부정 영향을 하거나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삼성전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할인율이 3%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겠지만 3% 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나희 여사가 이렇게 대규모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 공세가 높지 않느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주식을 내놓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양가의 판단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이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발표한 지 진짜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약간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블룸버그 통신은 그 이유를 단순히 상속세 납부로만 봤나요? 예, 블룸버그 상속세 납부 때문에 이제 홍나희 여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3조 1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서두에 그것만을 보기 좀 재벌들의 사정을 봤을 때 좀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컨대 똑같은 상속세를 갖다 맞았는데 이재용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을 단 한 주도 삼성전자 지분을 단 한 주도 삼성생명 지분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홍나희 여사 이번에 3조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단지 상속세 때문이냐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속사정은 사실은 몇 가지로 다각도로 취재하지 않으면 일반인들과 아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블룸버그는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그 분석이 맞는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밤사이에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할인율이 2.9% 기준선을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현대차에 대해서 다뤘는데 저희가 부정적으로 다뤘던 현대차 이제는 저희가 다루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국내 언론도 다루긴 했습니다. 그 팰리세이드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당했고 리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로이터는 그에 대해서 이제 리콜이 끝났다. 그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미국 시장에 다시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게 사실 판매가 재개가 됐으면은 그런 안전사고 관련 문제들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된 상태겠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 당시 사건을 보면은 오하이주에 있었던 그 팰리세이드의 고객이 있었는데 팰리세이드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팰리세이드 뒷열, 2열, 3열 갖다가 원터치로 누르면은 원터치로 했던 그 폴딩 시트가 자동적으로 접히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2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가 놀랐고 사과를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차종과 관련된 이제 팰리세이드 차종, 모든 팰리세이드 차종은 아니고요. 관련된 팰리세이드 차종만 이제 리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서도 해당 똑같은 차종을 리콜을 했고 판매를 이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부분에서 로이터나 다른 이제 그 발표를 종합해 보면 소프트웨어 이제 결함을 갖다가 해소를 했고 두 번째는 결국 폴딩 시트가 접힐 때 뭔가 이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둔탁한 물질이 있으면 그걸 인지를 하면서 중단을 했어야 했는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현대차가 해결을 하면서 이번에 판매를 갖다가 다시 재개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좀 판매가 재개가 된 만큼 다시 한번 좀 현대차가 좀 시동을 걸어봐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아틀라스나 새만금 관련해서 이슈도 남아 있잖아요. 여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현대차 올해 주가의 상승 동력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그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일선에 계신 일반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완성차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로봇을 갖고 있었다고 놀라면서 이제 아틀라스 때문에 엄청난 현대차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으로 접어든 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분출도 있었지만 현대차가 또 다르게 분출하면서 6천 시대 이끄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현대차 중요한 동력원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만금 투자를 갖다 대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현대차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27년도에 새만금 투자를 대대로 집행하겠다고 그저께 정재원 현대차 부회장을 발표를 하면서 가시화됐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차의 또 다른 어떤 동력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27년부터 5개 사업분을 걸쳐가지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등이 모두 이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거나 또 도와주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현대차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국민성장펀드도 다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야심차게 추진해서 150조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한국산업은행 박성진 산업은행 회장 같은 경우가 이분의 질문이 나왔는데 20년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당연히 우리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인 이제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나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 현대차 주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 역시 이제 현대차 주가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 제일 중요한 거죠. 주가 전망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어저께 이제 이란 전쟁 일단은 2주간에 이제 종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또 간밤사이에도 부정적인 이슈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 이제 그 공습을 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봉쇄된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하지만 가장 주축인 이란과 미국이 이제 2주간이나 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종전으로 치달을 것을 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는 현대차도 이제 당분간 상승 동력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때 현대차 주가가 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틀라스가 미국 시장에 이제 배치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 제주공장에 울산 공장에 배치한 것은 민도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뭔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찰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서 이것이 탄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는 무엇이냐면 현대차가 쭉쭉 뻗어가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현대차 주가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에 대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대차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컨대 완성차에서 현대차 비중을 갖다가 한도를 정해놨는데 현대차가 쭉쭉 뻗어가니까 한도가 이제 차 올랐어요. 그러면 기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는 분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사실은 아틀라스는 좋긴 하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잡음에 따라서 현대차가 테슬라나 이만큼의 어떤 그 동력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반영은 됐고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래서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현대차 주가가 오늘까지 올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이나 아틀라스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실제로 밤 사이에 이제 유가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관련 완성차주들이 크게 올랐었죠. 이런 영향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오늘 현대차 주가 모멘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밤 사이 전해진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흐리죠? 오늘 비 온다니까 준비 좀 하시고 오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시장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죠. 어제 되게 의미 있는 기사를 이데일리에서 올려서 오늘 이 기사를 톱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드카 얘기인데요. 제목 보시죠. 약발 떨어진 사이드카. 25년 된 기준 바꿔야 된다. 사이드카가 올 들어서만 어제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죠. 올 들어서만 13번. 그러니까 보니까 매수 6건, 매도 7건에서 13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여기 표에도 보입니다만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면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종가 대비 5% 이상 뭐 오르거나 또는 하락을 해서 뭐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이제 5분간 중단이 되고 코스닥은 6분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3번, 2008년 금융위기 때 26번 발동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발동이 됐는데 이 금융위기 때 하고 이번하고 또 좀 다른 건 뭐냐면 금융위기 때는 조금 기간이 길었고요. 이번에는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 된 기준 바꿔야 된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지거나 2001년도에 이제 일부 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고정돼서 지금까지 이 수준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시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드카 부분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젠다를 우리 시장에 던지는,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오른쪽 겁니다. 이거 한번 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최근 코스피 사이드카 반대 방향 발동 사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 3, 4일 아시죠?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이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5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그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전날인 4일날 매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5일날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거고 이게 이달 초에도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하면 사이드카라는 이 제도가 있는 이유가 시장이 막 그 흥분했을 때 이거를 좀 식혀주자는 취지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동이 돼서 시장이 좀 식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좀 약간 패닉 셀이든 패닉 바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닉에서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뒤에 후유증이 항상 남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학습이 됐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막 감정이 휩싸이니까 이게 좀 막 휩쓸려 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그걸 막겠다고 이런 사이드카 같은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가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뭐 내일은 다시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하는 데서 이 사이드카 현재 제도 시스템이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예 지금 뭐 5분 뭐 이렇게 중단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아예 뭐 10분이나 20분 확 늘리든가 뭔가 약간 확 줄이든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원점에 손 좀 보든가 이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어디 사이드카라는 제도 하나뿐이겠습니까? 20년 넘고 30년 넘은 우리 거래 쪽의 제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2,000 뭐 박스피, 3,000 박스피, 뭐 1,000 박스피 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000을 넘었고 이미 6,000을 향해 또 다시 가고 있고 뭐 7,000, 8,000 뭐 언젠가는 10,0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도는 여전히 특히 거래 관련된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여전히 좀 붙들려 있다, 묶여 있다, 과거에 있다. 이거는 이렇게 제도가 묶여 있으면 사람의 사고도 묶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게 그 관리자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주주들한테 소액주주들한테 불리한 제도들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좀 많이 좀 뭐 상법 개정부터 많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 낡은 거래 제도도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거래소에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거래 시간만 늘려가지고 수수료 수익만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낡은 제도도 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한 휴전 소식에 환율 1,470원대로 뚝 안심하기 이르다. 네, 굉장히 이것도 좋은 제목에 뽑은 기사입니다. 환율이 어제 급락을 했죠. 오늘 또 아마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은 이렇게 해서 뭐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멈추면 시장은 이렇게 급반등할 것이라는 건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고 어제 이제 그게 시연이 됐던 거고 오늘 뉴욕 시장 2%대 이상 다 급등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원래 잘 가던 거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 이란 사태가 갖고 왔던 가장 큰 거는 국제유가의 급등, 그다음에 환율의 우리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지금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1,47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연초 수준이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더 내려와야 조금 이제 부담을 덜하고 외국인 수급에도 조금 좀 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좀 안심하기 이르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좀 오늘 가져온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휴전입니다. 그것도 2주짜리 휴전인 거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외신 나오는 거 새벽에 나오는 외신 보셨겠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에서는 서로 공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그 이란 쪽에서 여전히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큰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게 좀 발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이란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동 사태는 휴전이지 완공된 게 아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또 이란 측에서 우리 허락받지 않고 통과했다가는 공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도 다시 조금 막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란의 수뇌부가 약간 공백 상태에서 오는 그러니까 수뇌부와 밑에 하단에 있는 실무 부대 그렇게 되겠죠. 그쪽과의 이제 지금 연락 체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미국 쪽에서도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그런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예전에 이 전쟁 전처럼 그대로 100%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이 좀 한결 풀릴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리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국제유가가 오늘 16%가 또 떨어졌죠. 이런 것처럼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건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얘기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휴전이다라는 거고 지금 쟁점이 핵무기 문제.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게 이번 전쟁의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SNS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이제 그 농축 핵 우라늄 이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 또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 자산 동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핵심은 핵무기입니다. 이 핵 농축 우라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없고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란 수뇌부가 혁명 수비대로부터 이란 수뇌부가 오케이 한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은 이르다라는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당분간은 안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좀 해보죠.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얘기를 지난달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식품업계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설탕 부담금이라는 건 영국에서도 힘이 됐고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개국에서 이 설탕 부담금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이 설탕 부담금을 매겨서 가격이 그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든다. 이 효과를 통해서 이제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을 확보를 하자. 이 취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설탕 부담금을 얻어서 이 돈을 가지고 비만이라든가 또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식품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 전가가 불가피하니까 가격 전가를 해서 물건값이 올라갔을 때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식품업계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분위기를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식품업계는 또 하나가 지금 지난번에 그 담합부에는 가격 담합 문제 때문에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 과징금도 세게 맞고 뭐 일부 임원들 뭐 좀 인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가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올 들어서 특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식료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조금 악재가 하나 더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서학개미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학개미는 뭐 ETF도 많이, 레버리지 ETF도 많이 사고 뭐 그렇게 인덱스 ETF도 많이 사지만 사실은 개별 종목을 많이 사왔던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3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급변동장에서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탑 5를 보면요. 1, 2, 3, 4, 5가 다 ETF죠. 심지어 1, 2, 3는 다 3배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반도체, 나스닥, 그다음에 한국 지수 관련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뭐 과거도 아니죠. 그 전에는 테슬라, 뭐 팔란티어, 그다음에 각종 빅테크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개별 종목,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좀 표를 보니까 테슬라, 엔비디아의 이 비중이 한 1%포인트 정도 줄었더군요. 이 두 종목을 합산한 전체 금액이. 반면에 그만큼 앞서 보신 이런 ETF 상품들의 주식 보관액 비중, 즉 매수를 한 이 ETF 상품의 비중은 늘었고요. 그 이유에는 역시 이제 이 고변동 상황, 이게 좀 담겨 있다. 국내 ETF 상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이 워낙 변동이 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 ETF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섹터 ETF라든가 이런 ETF 상품 쪽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팔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머니무브가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ETF 시장에서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투자 패턴을 좀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에서 결론은 근데 만약에 중동 사태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테슬라니 팔란티어니 엔비디아 이런 개별 종목으로 또 서학개미들의 매수가 또 더 무게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들이라는 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짓눌렀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휴전 합의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 간밤에 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그리고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감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증시가 이제 미국과 이란의 2주간의 휴전, 임시 휴전이죠. 이 소식이 네. 들리면서 그 주장트 리스크 완화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수도 2% 후반대의 급등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되다 보니까 유가의 급락과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급락을 했고 이게 이제 지수의 상방을 끌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담도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역대급 쇼스케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역대급 공매도가 많이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풀리니까 하락으로 베팅했던 헤지 펀드들의 공격적인 그 포지션 청산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CTA 자금까지 유입이 되면서 그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제 간밤에 다 그 쇼스키지 양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장중에 그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뭐 휴전의 불확실성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고 또 그 이란이 협정 위반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 미국의 드론이 영공을 침해했다던가 이로 인해서 상승폭이 일부 축소는 됐지만은 벤스 부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협상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간 거고요. 그 FOMC 의사록에서도 중도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우려는 있었지만 이는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정도, 재화 확인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요 쇼스키 장세라든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완화가 되면은 시장이 정상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 이하의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아직은 휴전이니까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기술의 종목들이 탄력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2주짜리고 또 조건부 합의인데 휴전 초반부터도 살짝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거의 뭐 종전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2주간의 합의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종전 수순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베팅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크게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이라는 명목적인 이제 비공식적인 명칭은 2주간의 휴전이지만은 이번 합의에 내포된 내용들을 보면은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 구조상 양국이 다시 전면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한 거는 이란의 그 어떤 그 확고한 경제적 경기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수 징수라는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동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실한 그 재건 자금줄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다시 걷어차고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종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성 징수는 이란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될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그 국제유가가 이제 시장 자체는 어쨌든 국제유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원래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그 국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한 20%가 통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공급망 마비라든가 초고유가의 사태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폐기됐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라는 시나리오가 나타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겠죠. 그걸 걷어내고 이제 평화 체제로서의 자본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그 실제 거기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 거고요. 양국의 입장에서도 그 정치적인 그 출혈 전력을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말하는 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잖아요. 100%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위협을 통제권 아래 두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격이 중단을 이끌어냈고 오만은 물론 통행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걷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통행세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여서 양측 다 모두가 자신이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할 정치적 동력이 소진됐다라고 일단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베팅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동안 하방 베팅이 들어왔던 공매도 자금들이 쇼스키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협상 라운드가 진행이 될 텐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뭐 중동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이라는 재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그 낙관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직접 언급을 했고 이제는 이제 양국이 서로 뭐 어떤 총탄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외교와 돈의 협상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네. 그 2주간의 휴전은 종전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주 휴전을 하게 되면 4월 21일까지인데 네.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28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일주일 동안에 뭘 할 거냐. 그 이상 전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추전은 종전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배팅이 들어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좀 정확히 보니까 각자가 좀 승리 프레임을 가져가는 모습이고 뭐 경제적 실익이라든지 정치적 명분이 좀 맞물리기도 했네요. 뭐 전면전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에 베팅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는 또 급락세로 90달러까지 붕괴된 모습까지 확인이 되는 상황이군요.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재건주가 급등을 하고 방산주는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뚜렷하더라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좀 바꿀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은 좀 덜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차익 실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단기 폭등한 재건주를 현 시점에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끌어가기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휴전은 어쨌든 간에 아직은 휴전이니까 승고록이고 네. 그리고 실제 그 재건주의 대규모 수주라든가 그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단기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현 구간에서는 이제는 실적 정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떤 펀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방산주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번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지금 글로벌 쪽 이런 분쟁 때문에 무기고가 지금 고갈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각국들이 이제 국방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2주간의 휴전 합의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방산주들의 어떤 수주가 줄어들고 그리고 실적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매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2주간의 휴전이라든가 이런 종전 선언이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슈는 아닙니다. 완전히 네. 끝낼 수 있는 아니고 그렇죠.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장세에서는 방산주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주는 단기 급등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추석 매수보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절한 차익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방산주랑 재건주를 두 개만 넣고 투자한다고 보면은 네. 재건주는 추가 상승 시 차익 실현을 분할 차익하고 방산주는 누릴 때만 좀 사는 전략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좀 조정 구간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는 타이밍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이 전쟁에서 실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 투톱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소부장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1분기 영업이 57조 나왔는데 네. 그 전주에 시트에서 51조 전망을 했었어요. 처음에 50조 이상 전망했고 메디치에서 54조 전망을 했는데 그마저도 넘어가는 57조가 나와서 그러게요. 깜짝 놀랐고요. 그 실적 발표 날은 매크로시 때부터 늘렸긴 했지만은 바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니까 네. 곧바로 이제 21만 원 넘어갔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에 시장이 눌렀던 거대한 매크로 이슈가 일수 해결되면서 펀디멘트가 실적으로 시선이 이동이 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터보컨트 이슈는 명분일 뿐이 명분이 차익 실현의 명분일 뿐이고 네. 실제는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네, 드려왔잖아요. 이제 그런 게 마찬가지고요. 4월 23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제 1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영업이익은 31조에서 3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HBM의 구조적 마진의 레벨업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건 증거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MS라든가 구글과의 지금 그 장기 공급 계약 추진 중이고 거의 네네. 성사 직전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단기 어떤 단순한 수주중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도 실적 하방 경직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IB들은 SK하이닉스 19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어제 SK증권에서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200만 원까지요? 네. 아마도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200만 원 이상 제시하는 네. 목표가들이 이제 개선이 속출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 가게 되면은 당연히 소부장들도 온기를 맞춰서 이제
따라가는데 일단 올라갔을 때는 소비자금리 탄력이 좋잖아요. 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어떤 종전 선언이라든가 지정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반도체의 그 본질적인 수요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매크로의 불안을 떨쳐내고 지금 어떤 본질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강력한 랠리에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베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코어에 두고 소부장 종목들을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추가 수익률을 더 올리는 차원에서 같이 네. 병행하시는 전략은 좀 유효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매크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이 반도체 실적 중심으로 좀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대형 반도체 상승 후에는 소부장으로 순환매 확산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뭐 단순한 실적도 그렇지만 뭐 어떤 부분까지도 좀 다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기아 인베스트데이에서는 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단지 기아의 그 인베스트데이가 아니라 현대차 그 박민호 대표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 책임자까지 나와서 그 현대차 그룹 전체의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SDV에 대한 어떤 기업의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표를 네. 하기 때문에 많이 시선이 있고 이미 어제 NXT에서 네. 굉장한 급등세가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뭐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27% 상승이 나오기도 네. 했었고 일단 그 단순하게 그 비전을 넘어서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의 거대한 모빌리티 로드맵 안에서 현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크게 어떤 뭉뚱그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의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정 타임라인도 네.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기존 제조업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어떤 기술주에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자율주행에 대한 거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그 SDV 그 페이스카 출시 예정이고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 시작은요 자율주행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로봇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 네. 자율주행 쪽에서 먼저 보여줘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일정이 있는데 여기 그 IPO 주관사 선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 공개가 예정이고 유니티리 상장 등의 어떤 글로벌 로봇 상장 그 기업들 막 그런 개발 시기에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를 모멘텀을 흡수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미래 모멘텀뿐만 아니라 당장 실적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관세 리스크라든가 이런 어떻게 잘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쪽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조자 공장 생산하는 기아는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 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아는 EV2, EV4, EV5를 출시 신차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셀토스 풀체인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네. 이거 다 당장의 실적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에서 뭐 2조 손실 막 이렇고 네. 대부분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버는 입장에서 현대기아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 방어가 되면서 미래의 성장 그 모멘텀을 어떻게 잘 제시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무엇보다도 네. 기술적인 디테일과 타임라인이 구체적인 명시가 되는지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랑 현대차 그룹들, 뭐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등 좀 주가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예정돼 있는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인데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뭐 SDV와 로봇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전략,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좀 핵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디테일도 타임라인도 중요하고 오늘 뭐 주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이슈가 한발 물러나다 보니까 1분기 어닝 시즌 또 시작이 되고요. 결국 4월 증시를 이끌 핵심 축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중동의 2주간의 휴전을 사실상 종전으로 일단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네. 강력한 베팅이 이제 끝난 겁니다. 베팅을 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지정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대 매크로적인 그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4월의 어떤 증시 동력은 결국에는 1분기 실적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기업들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이고요. 확실히 이제 막연한 테마라든가 어떤 정전 수요가 아닌 확실히
숫자로 증명하면서 또 향후의 뭐 실적과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되는 이런 뭐 삼성전자, 엑스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릴 대로 그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같이 그러니까 밸류 리레이팅 같이 가는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같이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거입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ADR 상장이기도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장기공급기업 이런 것들이 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크로 노이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네.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 코어로 두고 실적주,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가게 되면은 그 파생,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보면 조선주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제 실적들이 받쳐지는 네. 종목들 위주로 정보법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결국 전쟁 이슈를 지나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장세가 전환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주도의 좀 삼각편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뭐 좀 업종별로 추가적인 주도주 후보군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네. 전력기기를 거의 반도체로 봐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종목들도 그렇고 조선주도 전쟁 기간에 좀 오히려 기대를 했었는데 늘렸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주 같은 경우도 네. 천무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불티나게 그 오더가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아, 네. 뭐 LIG 넥스워,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눌렸을 때 좀 단기 매수 기회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이번 시장은 전쟁보다 실적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뭐 불확실성보다는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 잘 세워봐야겠네요. 네,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도 뭐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오늘 개장 기다리는 마음도 조금 가볍고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출근길은 평소보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마켓나우에서도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